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작가의 본심 사회를 맡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김은정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멀리까지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디오 클립과 네이버 책문화판이 준비한 작가의 본심은 작가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다시 책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된 특별한 클래스입니다. 11월 7일 김현수 작가님을 시작으로 정유정, 장강명, 이병률, 김금희 등 유명 작가님들의 강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네이버 책문화판에서 V북스 영상으로, 오디오 클립에서는 오디오 라이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의 본심 네 번째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이병률 작가님이신데요. 끌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와 같은 에세이와 시집 바다는 잘 있습니다 등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 뵀었죠. 최근에는 5년 만에 신작 산문집 혼자가 혼자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신작과 어울리는 혼자가 체질이란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내가 나 자신에게, 혼자인 작가님이 혼자인 여러분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꺼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병률 작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률입니다. 밖이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까? 네. 조금 색다른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생중계라고 하는 게 작가들의 어떤 사는 모습, 습관, 생활하고 굉장히 정반대에 있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래도 작가의 본심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연 제안을 해주셨을 때, 와, 이렇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어느 한편 들었고, 또 어느 한편은 그걸 다 얘기해도 되는 건가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오늘 작가의 본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을 해보면서 작가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드려야 될까, 뭐 아니면은 작가의 사생활을 또 낱낱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의지했던 매체 중에 하나는 네이버가 아니라 라디오였었는데, 라디오 이렇게 들으면서 라디오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 따뜻한 위로를 이렇게 청취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줄까라는 어떤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좀 혼자 그려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께 하나하나 열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본심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말주변이 그렇게 있는 편이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찍은 사진들도 또 곁들여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좀 쉬엄쉬엄 가는 그런 자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는 공간에 있는 의자입니다. 의자는 선물을 받은 의자이고, 벽은 칠을 할까 말까 그대로 벽돌을 쌓아둔 채 있는 벽입니다. 제가 뭐 자주 저 앞에 서 있기도 한 그런 벽인데요. 이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는 어쩌면 좀 작가라는 직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합니다. 의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또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이 없이 이렇게 굉장히 뻥 뚫린 공간에서는 뭐 좀 약간 사람이 안정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또 이 벽이 있고 의자가 있는데 굉장히 구석진 자리라면은 그 자리는 작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굉장히 구석진 자리여서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내 성격이 이렇게 이상하구나를 또 생각하기도 하면서, 또는 그것은 결국 이 공간 안에 있는 많은 사물들을 한꺼번에 많이 보겠다, 한눈으로 많이 보겠다는 어떤 또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한데, 글쎄요, 제가 의자를 최근 들어서 하나둘씩 모으고는 있는데 그 의자에 어떤 분들이 앉을지, 제가 앉으려고 의자를 모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의자를 이렇게 중고 의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씩 모으고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혼자가 혼자 얘기라는 책을 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결국 사람을 어떤 식으로 완성시켜 줄 텐데 라는 가정, 생각, 또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등장하는 몇 줄을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인류에게 있어서 밤이라는 시간대가 얼마나 중요할까, 뭐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밤에 조금 자주 깨어 있고 밤에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감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많이 조금 이렇게 끌어오르는 시간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밤이 없으면 얼마나 굉장한 일이 또 벌어졌을까 하는 또 굉장히 두려움 같은 것도 동시에 일기도 합니다만, 제가 몇 줄 읽어드릴게요. 오늘 밤도 시간이 나에게 의미심장하게 말을 건다. 오늘 밤도 성장을 하겠냐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겠냐고. 인생의 파도를 만드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보통의 사람은 남이 만든 파도에 몸을 싣지만 특별한 사람은 내가 만든 파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태운다. 밤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그것을 받아 적거나 아니면 또 제가 살아야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몇 줄로 적은 것이겠죠. 또 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밤에 깨어 있는 사람, 밤에 깨어 있는 사람 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지만 정말 밤에 깨어 있어야만 하는 사람, 결국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자주 해보곤 합니다. 작가는 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작가는 그렇습니다. 하염없이 생각 속으로 걷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쓸거리 앞에서 서성이는 자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작가가 뭔가를 이렇게 골똘하게 책상 앞에서 뭔가를 써내려 가려고 할 때 남은 혹시 그 상태를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뭐를 쓸까라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이 작가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면, 글쎄요, 제가 어느 책에선가 바라이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책에서 이런 아프리카 얘기를 하면서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있는 그 동물 하나가요. 누라는 동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동물을 관찰했던 그 어떤 밀림의 관찰 관리인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인데 그랬습니다. 누가 얼마나 웃기냐면 갑자기 서 있다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막 달려간대요. 달려갔다가 갑자기 서버린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작가가 어떤 식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다면 쓰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좀 신명이 나서 춤을 추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어폰 아니면 헤드폰을 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더 자세히 카메라를 당겨서 들여다보면은 잭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죠? 그렇게도 남은 작가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열심히 어떤 식으로 쓸 뿐입니다. 뭔가를 계속 끄적이고 있는데 그 형태, 그 어떤 결과물은 작가는 사실 몰라요. 그런 면에서 이 직업이 굉장히 저는 좋게 말하면 신비한 것 같아요. 예. 안 좋게 말하면 참담한 것 같아요. 이 직업이 독자한테 어떻게 가닿을지는 정말 모르는데 지금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고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비눗방울을 가지고 어떤 묘기를 펼쳐야 되는데 어떤 무늬를 만들겠다고 번쩍 들어올려서 방울을 만들지만 어떤 방울이 만들어질지 몇 개가 탄생될지는 정말 모르는 거죠. 매 순간 그죠? 팔을 번쩍 들어올릴 때마다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본격적으로 작가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또 어떤 고민들을 하는가? 또 어떤 황당한 생각들을 하는가를 조금씩 여러분께 한 장 한 장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사실은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다. 네. 뭐 혼자라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몇 개가 있을까요? 협업을 통해서 가능한 일들이 분명히 세상에 많을 것 같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일들은 충분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전혀 안 그렇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고 혼자 가능한 한 길게 책상에 앉아 있을수록 어떤 결과가 성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작가라는 그 어려운 직업을 선택한 거는 저는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구랑 회의하는 것보다 혼자 시작을 해서 혼자 결말을 맺는 그 작업 형태가 저한테 굉장히 생리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겠죠. 또는 어쩌면 그러기 전에 저는 훨씬 더 내성적인 사람, 그죠? 말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전하는 것보다 몇 글자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전하는 게 훨씬 쉬웠던 사람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혼자 작업을 많이 하는 시대가 조금 지났죠. 예. 웬만한 음악도 또 뭐 무용도 그렇죠. 요새는 그림, 회화, 디자인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작품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글이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글은 어떤 외국인하고 협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림도 어떤 음악도 내가 뭔가를 시작을 했을 때 다른 외국 아티스트가 와서 어떤 식으로든 완성을 지을 수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시 몇 줄은 절대 외국인이 와서 어떤 식으로든 완성을 시킬 수가 없는 형태. 그래서 외롭기도 하지만 정말 더 혼자여야 되겠구나. 혼자여서 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나본 작가들의 95%를 넘을 것 같습니다. 어쩜 98%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작가분들이 다 내성적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들의 어떤 분출된 결과물들을 읽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가가 왜 되고 싶을까요? 작가가 왜 됐을까요? 그 작가가 되고자 하는 어떤 열망, 욕망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허영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 전혀 모르셨나 봐요. 한 분도 끄덕거리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걸 보면 글쎄요. 작가가 되는 것이 뭐 그죠. 뭐 어떤 작가의 행보에 따라서 작가가 쓰고 있는 어떤 작품의 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단하게도 만들고 굉장한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도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는 많은 그 작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작가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착각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합니다. 뭐 착각이 어떤 허영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 착각이냐면요, 꽤 지적인 사람으로 인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될 거란 착각을 해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 집에 내 책이 한 곳씩은 꽂혀 있게 될 거라는 착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가가 되면 나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거라는 착각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착각이 정도를 지나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왜 작가들은 왜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얘기를 더 들어보시면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라고 또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더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가들이 이렇게 허영을 계속 갖는 거예요. 어떤 허영, 착각, 그 사이사이에 계속 욕망을 끼워 넣죠. 샌드위치처럼. 근데 다 자기애를 그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너는 굉장할 수밖에 없는 무엇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가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기애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결국은 그만큼을 쓰게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고집이 정말 얼마나 셀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또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가는 남의 인생을 빌려 재활용한다. 네. 여러분 좀 이해가 쉬운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가 남의 인생에 관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네. 또는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를 못하는 성격과 남의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작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저의 글쓰기는 그렇습니다. 저의 에세이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재미없는 이야기 두 개를 끌어와서 한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한 사람이 진행한 것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재미없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더 재밌어지는 경우죠. 네.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그냥 쓰는 것보다는 재미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 시선으로 이렇게 한 꼬치에 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조금 살리는 경우도 제가 에세이 쓰면서 몇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많은 작가들은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그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생명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가 쓰는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해야 되죠. 내가 쓰는 글이 인간을 중심으로 그리고 있는가, 인간을 중심으로 쌓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확인이 계속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결국 글은 굉장히 상당히 인간적인 것으로 구성되어진다는 진리를 받쳐주는 한 줄인 것 같습니다. 작가는 남의 인상을 빌려 재활용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가의 문장력은 곧 연기력이다. 네, 작가도 연기를 합니다. 물론 문장으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연기력이 좋아야 합니다. 연기력이 좋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압도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네. 뭐 작가를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냐면 작가는 문장을 쓰는 사람인데 문장이 곧 그 작가예요. 어떤 문장은 곧 그 작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저 역시도 굉장히 저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저의 냄새가 풀풀 나는 뭐 저만이 호흡하고 저만이 획득할 수 있는 그 문장을 좀 쓰기 위해서 좀 고민도 했던 시기도 있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나만 쓸 수 있는 문장을 쓰자 그 욕구가 바로 작가의 본심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아 이거는 누구 아니면 누구야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죠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장을 가진 사람이 작가다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뭐 몇 페이지의 글을 쓰고 한 권의 책을 쓰면서 연기력을 이제 계속 보여줘야 될 텐데 그 연기라는 게 한 가지 연기만 잘해서는 또 안 된다는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을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 조연 배우가 계속 분장을 하면서 한 6명, 7명의 배역을 소화하는 경우들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좀 다중적인 어떤 역할도 소화해야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호흡과 연출을 또 신경 써야 된다는 면에서 연기가 아닌 연기자 바깥에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보면 작가는 하는 일이 네, 굉장히 조금 좁은 영역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또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가는 철저히 혼자이되 다른 작가가 필요하다. 네, 다른 작가가 왜 필요하죠? 동시대에 같은 기류를 호흡하고 있는데 쓰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를 수밖에 없는 그 다양함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들을, 기운들을, 자극들을 호흡합니다. 예. 누군가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작가는 조금 어떤 면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게으를 수도 있을 텐데 누가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는 왜 써야 되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제가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나왔는데 그 학교 안에서 글쎄 교수님들이 의도하신 건지 의도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싸움을 붙여요. 잘 쓰는 사람과 두 번째 잘 쓰는 사람과 세 번째 잘 쓰는 사람을 전쟁터로 살짝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뭐 굉장히 조금 뭐 무서울 정도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의식을 하게 하고 뭐 그때는 굉장히 저희가 학생들이 어렸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질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술가한테 신진 예술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질투인데 그때는 그걸 느끼고 있는 그 예술학도들이 굉장히 좀 창피한 그런 수치심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다면 또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그 질투라는 것이. 그리고 그 질투라는 말이 어떤 경쟁이란 말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의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어떤
조금 약간의 습도가 있는 그 기류, 어떤 뭐 햇빛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 화분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습니다. 근데 또 이 예술가의 사회, 작가 사회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데뷔도 늦게해서 활동하고 있는 후배도 저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 나보다 어리고 뭐 관심 없어. 잘 쓴다고 하는데 난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제껴두는 것이 아니라 와, 재능이 정말 있구나. 라고 이 친구 한번 만나고 싶다. 손 한번 잡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유연함까지도 굉장히 작가의 영역이자 작가의 본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가들 안에서도 서로 그런 작가들이 있어요. 나 그 사람 한번 만나서 술 한번 먹고 싶어. 손 한번 잡고 싶어. 사인 한번 받으면 내가 조금 창피할려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 되는 거죠. 작가가 없이는 작가는 정말 외롭고 더 고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외롭고 고독해서 작품을 쓰면 괜찮겠지만 그 안에 함몰된다면 그죠? 요즘 말로 폭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여건이 없어야 한다. 어떤 뭐 특권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특권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여행을 하는데 그냥 일시적인 여행이 아니라 우리는 숙명적으로 영원히 여행을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디 입국할 때 조금 약간 까다롭게 입국을 했던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면 입국 절차는 조금 면제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출국은 웬만한 나라가 다 쉬우니까 출국만 좀 자유자재로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실제로 여건이 있어야 저는 여행을 다닙니다.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병률 작가는 여행할 때 뭐를 꼭 가지고 가세요? 라고 하면 저는 번번이 머릿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여권인데 다른 걸 열심히 짐을 싸다가 여권을 두고 공항에 나간 적이 몇 번 있어서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누구하고 여행을 다닌 적은 뭐 손꼽을 정도지만 공항에 나갔는데 저의 일행이 여권을 딱 그 수속 카운터에 티켓 받는 곳에 딱 냈는데 와이프 여권을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이제 혼자 가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 혼자 비행기를 탔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직업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엔 사무국 유엔 직원들은 여권이 없대요. 여권이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패찰이라고 하나요, 명찰이라고 하나요? 그거 하나만 목에 걸면 그냥 이렇게 통과되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또 뭐 여건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겠다는 어떤 또 선언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건이 없어서 정말 여건이 없거나 아니면 투명 인간이 돼서 전 아직도 굉장히 유아적인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아직도 투명 인간에 대한 그 투명 인간이 되고 싶은 그 꿈을 못 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투명 인간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서너 가지는 있으시잖아요. 저는 하나예요. 비행기에 그냥 타고 어딘가에 내려서 그 투명 인간인 자체를 해지하고 막 돌아다니다 또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냥 왜 이렇게 계속 여행을 다니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여권이나 투명 인간에 대해서 꿈을 꾸냐면요,
작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위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가는 여러 방식으로 잘 숨긴다. 네, 뭐 집안 구석구석에 금은보화를 숨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장 속에 그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써내려간 이야기 속에 뭔가를 배치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생님이 시를 가르치듯이 그죠? 뭐 이 시에서 깃발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며 함성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며 를 숨겨놓는 건 아닙니다. 작가는 그렇게 숨겨놓지 않았는데 구원생님들이 다 발굴을 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 여기 구원생님 계시면 또 이렇게 좀 신뢰되는 지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네, 뭐 제 시도 낱낱이 해부가 돼서 어느 구원생님한테 이게 교육되고 있는 거를 학생이 제보를 해서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SNS DM을 보냈더라고요. 시인님 정말 이거 쓰신 거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죽어도 이거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죠?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눈치가 너무 없는 것이죠, 그죠? 혼자만 알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굉장히 조금 이런저런 의미를 섞어서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난해한 거를 숨기는 것은 작가로서 자격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막 숨겨놨는데 잘 숨겨놨는데 꼬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꼬리만 보면은 뭐 금방 다 알 것 같은 어떤 그 은유는 뭐 또 좋은 문장, 좋은 글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낸 혼자가 혼자에게 속에도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그냥 뭐 1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나 혼자 나한테 떠드는 얘기구나. 그 책은 되게 재미가 없겠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책 안에 담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경영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좀 줄여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경영하라, 혼자를 경영하라, 이 책으로 제가 출간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 책이 서점에서 경제경영서에 분류가 될까봐 제목을 급하게 조금 바꿨었죠. 그래서 혼자가 혼자에게인데, 혼자 사는 것이 힘드니까 제가 또 하나의 이병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주문을 걸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조금 괜찮으니까 부실한 이병률을 데리고 쉬러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네. 제가 너무 옹졸한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옹졸한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건강한 정신 상태인 이병률이 저를 가끔 뒤통수를 때려줍니다. 네, 그런 의미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객관적인 나를 좀 들여다보고, 나를 꼭 복제한다는 뭐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또 하나의 혼자를 데리고 영차영차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랑 사랑에 빠졌어요. 둘이 연애를 해요. 둘이 연애를 하지만 둘이 연애를 하면 힘들잖아요. 안 힘드신가 봐요. 연애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둘이 힘들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병률이 있어서 슬쩍 삼각관계도 만들어 놓고요. 객관적으로 이 사랑을 들여다보기도 하는 뭔가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여러 방식으로 숨겨 놓아야 한다입니다. 근데 그러면 독자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말까요? 이제 그 경계를 좀 오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독자분들이 알아차렸을 때, 아, 여기 이런 걸 숨겨놨구나, 이게 이런 뜻이 앞뒤의 복선을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독자분들은 뇌하고 심장에 연결된 어떤 가는 관이 있는데 그 관에서 미세한 전류가 통하는 걸 느끼게 되죠. 네.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노트에 적고 싶고 하거나 그 문장을 외우고 싶고 하거나, 이 작가 누구야? 나하고 굉장히 비슷한 결을 갖고 있네 라고 또 한 번 느끼게도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작가의 본심은 팔짱을 끼고 성공했군. 미세한 전류를 흘려놓았는데 거기에 살짝 이렇게 손을 떼는 심장을 약간 조금 충격 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시면 작가의 본심으로서는 나쁘지 않아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작가는 환부를 만지는 마사지사다. 네, 마사지라는 말. 저는 그 마사지라는 발음이 항상 잘 안 되고 좀 그래요. 우리가 읽지 않아도 왜 그 가방 안에 책이 한 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가끔은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럴 때 어떤 기분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마사지를 받는 기분이 드는구나. 어떤 작가의 글은 어떤 작가의 책은 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깊은 상처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작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예. 저의 경우는 그보다 좀 더 심해요. 저는 상처 제조기예요. 예. 상처를 제가 계속 만들어요. 만들고 이게 자다가도 이렇게 벌떡벌떡 가끔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 귀에 대고 아까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가 확성기로 계속 재생 반복되는 듯한 기분이 계속 드는 겁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것처럼 굉장히 쪼잔한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저를 내려다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뭐 10대 때부터 쭉 좀 생각들을 조금 쌓아왔습니다만 20대 후반과 30대 거의 모든 그 시간 동안 제가 라디오 방송 일을 했었잖아요. TV 몇 개 프로그램도 했었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라디오가 저한테 참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라디오 일을 오래 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쓴 글을 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DJ가 읽잖아요. DJ가 읽어서 뭐 어떤 청취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제 어떤 감각의 근육, 감성의 근육을 많이 쓰지 않으면 DJ도 조금 대충 읽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쓴 그 어떤 온도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거를 좀 실험을 통해서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쓰는 글들은 조금 약간 100%의 표현력이냐 120%의 표현력이냐라는 사이에서 항상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했을 때 내 이야기가 100% 가닿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대요. 언어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70%가 전달이 되면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이야기가 시작되면 자기가 이야기의 방향을 키를 잡아요. 결론을 거의 다 내요. 그리고 굉장히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특수 렌즈로 그 이야기를 계속 걸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전달력이 작가가 의도하는 것보다 전달력이 좀 덜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아까 마사지 얘기를 했더니만 앉아 계신 앞에 분들은 계속 손체조로 하고 계세요. 계속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 뭐 좀 작가의 약점이죠. 뭐 지금까지도 제가 약점을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장점보다는 약점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작가는 우울증과 조증의 사이에서 그네를 탄다. 네.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뭐 기분 좋은 날도 있고 기분 좋은 시간대도 있고 안 좋은 시간대도 있고 좀 하루에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네. 여러분 파도를 이렇게 기다려 보셨나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파도가 부서지죠.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파도가 옵니다. 그 주기로 조증과 우울증이 바뀌기도 합니다. 예술가들은.
근데 이 어떤 그만큼 또 정신의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만큼 불안 증세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진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불안이 예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료로 쓰입니다. 예. 이 불안한 것이 굉장히 사람을 자신 없게 하거나 사람을 위축되게 하거나 대인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만 이 불안 증세를 많이 알아본 사람, 앓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작은 걸 봐요. 예, 작은 걸 보고 작은 것에 자주 느낀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보고 느끼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이끌고 가는 자가 또 작가의 정체이기도 한 겁니다. 작가는 실수와 기억 상실과 어처구니를 데리고 산다. 네, 뭐 우리도 있어요. 일부 보통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그죠?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많이 하고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라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잦은 실수와 또 잦은 실수이다 못해 반복적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하다는 것인데 그 예민하고 섬세한 걸로 어떤 생각이 하나를 딱 캐치했을 경우에 그 생각을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 성향들이 있죠. 또 있어야 자기 작품이 어떻게 좀 연결을 시킬 텐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놓치는 게 많은 거예요. 놓치는 게 너무나 많아서 놓치는 게 많을지라도 중요한 한 가지를 내가 가져가겠다. 이걸 소화하겠다. 계속 씹는 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것들을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심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을 내겠다고 저하고 이런 책을 한번 내보자고 제안을 하신 분이 2달 뒤에 그래서 그 책은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면 그 책 언제 무슨 책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스페인은 악명 높은 나라 1위죠. 특히 바르셀로나가 그렇다는데 제가 바르셀로나에 도착을 해서 하루만 지내고 너무 관광객들이 많고 또 집시들이 소매치기들이 많으니까 하루만 있고 다른 시골 마을로 이동을 하자 그래서 하루 동안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제가 평생 매지도 않았던 그 X자로 된 가방 아시죠? 배를 살짝 가릴 수 있는 그 가방까지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갔는데 첫날 잘 넘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수도원 가서 뭘 조금 사다가 일단 열어봤는데 제 지갑이 없잖아요. 네, 지갑이 없어서 나는 또 이 기차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차역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찾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찾아야 되는데 지갑이 없는 사실보다 기차 시간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네, 계속 그래도 뭔가를 생각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받지 않았던 그 무수한 전화죠, 정확히는. 전화가 생각이 나서 혹시 하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경찰서에 제 전화가 제 전화가 아니죠. 제 지갑이 통째로 다 있는데 이걸 찾으러 오라는 거죠. 예, 신기한, 이렇게 혼자 다니면 신기한 일들이 작가로서 쓸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 지갑을 훔쳐간 그 여성이 제가 떠나자마자 바로 현장에서 검거돼서 지금 어디 가 있노라고 또 경찰이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오늘 하루만 조심하면 난 내일 다른 도시에 갈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누군가한테 지갑을 털리고 말았습니다. 자, 또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 또 어떤 생각 하실까요? 작가는 천사인 것보다는 악마인 것보다는 광인인 것이 좋은 글을 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은 세상에는 그만큼 천사가 많아서겠죠. 예, 물론 저의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천사가 많기 때문에 드문 경우, 드문 케이스, 드문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예. 안경이 좋은 예일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쓰는 우리 눈을 뭐 더 밝게 해주는 뭐 멀리 있는 것을 잘 끌어다 볼 수 있는 안경이 아니라 예,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바꿔 쓸 수 있는 내가 나쁜 마음으로 세상을 보거나 나쁜 마음으로 어떤 천사를 바라볼 때 그 시선도 필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사람보다 천사가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뒤집어 본다면 또 우리가 써야 되는 안경은 렌즈는 또 다른 식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글을 굉장히 오래 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 예감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사람은 깊숙한 곳에 굉장히 다른 면이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은 등을 돌리면 굉장히 이 상황을 다른 곳에 가서 변형시켜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떤 안면, 전면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이면, 배면,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캐릭터들이 들어 있다는 것, 그것에 계속 흥미를 느끼고 제가 새로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을 좀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 편이죠. 물론 상처 제조기니까 제가 상처 제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처를 또 많이 받기도 합니다만 작가의 본심은 그렇습니다. 악마가 되어서 그려낼 수 있는 세계, 그리고 광인이 되어서 미치광이가 되어서 도달할 수 있는 세계에 가 닿고 싶어 합니다. 작가는 뛰는 자가 아니라 나는 자가 아니라 걷는 자. 저는 그 독자분한테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작가님은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청소년한테도 그런 이야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좀 알려진 근거 있는 말이겠죠. 말을 줄이는 대신 걸으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여행 방식, 여행 철학 중엔 그런 게 있어요. 어딘가에 우리가 도착을 했을 때 최대한 그 도시 안에서, 그 마을 안에서 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걸을 수 있는 만큼 걷는 겁니다. 걸으면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는 그것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책을 읽어 나가는 것처럼 읽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 도시를 잘 읽기 위해서는 걷는 방식이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을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어디에서 쉬어야 될지, 또 많이 쉬어야 그만큼을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여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빌어서 작가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제 이야기죠. 저에 대한 어떤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글을 쓰는 행위 자체를 의식하고 있구나에 대한 어떤 뭐 선언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의 뭐 또 다른 성향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 스스로한테 굉장히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고요. 또 굉장히 제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기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병률은 이런 사람이야. 이병률은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좀 우기길 잘하는 사람이고, 또 우기는 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을 굉장히 확신합니다. 확신하면서 좀 행동하게끔 판을 조금 벌려놓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많은 생각들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굳어진다고 할까요? 굳어지면서 어떤 철학이 되는 것을 좀 경험을 하기도 했고, 또 그 철학이 돼버렸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것이 실천해야 되겠구나, 실천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나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인생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글들도 또 글거리가 생기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제가 쓴 몇 줄의 문장 한 2페이지에 거쳐서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중요한 속도는 명장면이 견인해 준다고 믿는다. 인생의 중요한 방향도 그렇다. 그러니 청춘이라면 명장면 속의 주인공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주 우연과 운명을 헷갈려 한다. 우연도 운명도 손수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몸으로 지켜야 한다. 네, 조금 아까 뭐 제가 고집, 그리고 우긴다, 그리고 확신에 찬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우연도 만들 수 있다, 운명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 이후의 것들이 굉장히 자동적으로 우연도 되고 운명도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뭐 실례를 들면 이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삶을 장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길 위에서 누구를 마주칠 것인가 기다리지 말고 누구를 마주칠 것인지를 정하고 내 인생길 위에 그 주인공을 세워놓아야 한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그 사람 앞에까지 데려다 준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작가 시절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뭐 30대 때 특히 이런저런 고민, 갈등, 나는 계속 글을 쓸까? 글을 쓰면 어떤 답이 내 앞에 도착할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었겠죠. 뭐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제가 자주 꺼냈던 2가지 저의 요법이 있는데 주문과 마취입니다. 마취와 주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남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는 그걸 해야 되는구나. 내가 계속 간절하니까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나한테 그 방향으로 걸어라, 그 방향으로 향하라라고 계속 주문을 걸고 있구나라는 것이고요. 또 살면서 그 불확실한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힘들 때 그 부위를 저는 마취시켰어요.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마취시키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제가 자극받을 사람들을 필요로 했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조금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내 미래를 좀 앞당길 수 있는 큰 힘을 전달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만나보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이 사진이 여러분께 드리는 어떤 메시지처럼 그런 것 같죠? 세상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은 보기에 따라서 축제가 되거나 난장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죠? 뭔가 혼자 앉아서 뭔가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 또 그것이 그냥 다른 것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열중일 때 굉장히 그 사람의 어깨, 등은 굉장히 좀 단단해 보일 텐데 예, 혼자 있는 건 굉장히 좀 좋아요. 근데 그 혼자 있는 것이 자기한테 어떤 식으로든 불편하게, 안 편하게 해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피할 것 같습니다만, 혼자 있는 시간은 쌓이고 쌓여서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는 그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굉장히 나는 왜 외로워야 되지? 왜 쓸쓸해야 되지? 라는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의 종착역에는 이제 어떤 인간에 대한 그리움을 연상하게 되죠. 인간의 깊은 속을 생각하게 되고 인간이 가진 굉장히 고유한 어떤 온도를 또 떠올리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이 에피소드는 우리가 초교를 맞는 우리들한테 굉장히 좀 살속 깊이 스미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술집에 대한 이야기다. 술집에 혼자 술을 마시려는 사람이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주인은 혼자 앉은 사람 맞은편 탁자에다가도 젓가락 하나를 세팅해 준다. 혼자 앉게 된 사람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지 싶어 하지만 그것이 이 가게의 철학이다. 혼자 온 사람이 덩그러니 술을 마시는 동안 어떤 누군가와 함께 앉아있는 기분으로 술을 마시라는 것이다. 그것이 덜 취하게 하고 덜 쓸쓸하게 하고 조금 더 앉아 있다 가게 된다는 주인의 섬세한 철학이라고 한다. 그 어떤 존재를 대신하는 것은 바로 자꾸 쳐다보게 되는 맞은편 탁자에 놓인 젓가락인 것이다. 네, 뭐 혼자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일들, 뭐 혼자 하는 사소한 용기들이 우리를 조금씩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약간 따뜻한 것, 더 따뜻한 것 계속 찾게 될 텐데,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굉장히 두툼한 옷들을 좀 많이 껴입고 왔는데 여러분들 쳐다봐 주시니까 금방 훈훈해지고 좋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 작가라는 직업도 있어서 우리가 좀 약간 아니면 조금 많이 괜찮아질 수도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겨울이 겨울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순하게 큰 뭐 변화 없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이 주는 신호에도 가끔씩 여러분들이 조금 응답하면서 한겨울을 맞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병일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무대가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저희가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서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이 주시는 질문과 답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Q&A부터는 조금 편안한 분위기로 평소 작가님께 궁금했던 질문을 드리고 작가님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인데요. 질문에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작가님의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고 끝나고 사인 받으실 기회 드릴 거니까요. 여기 스태프분들이 책 나눠주고 계시니까 손 번쩍 들어주셔야 책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살펴보는 동안 먼저
저희 등록하실 때 주셨던 사전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진경란 님이 주신 질문인데 혹시 진경란 님 손 번쩍 들어주셨네요. 저기 계시는데요. 언제 시인이 되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왜 시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27살이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내가 정말 해야만 하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 방황하고 있는데 작가님은 일찍 재능을 발견하셔서 시인이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작가님은 언제 왜 시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숫자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숫자를 말씀드리면 좀 선명해질 것 같아요. 16살 때 시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네. 뭐 국어 선생님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 생각이 처음엔 컸고요. 예. 뭐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로 이제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글쎄 제가 그냥 단순히 선생님한테만 관심을 받으려고 시를 쓰거나 글을 쓰는 소년이었다면 또 앞뒤가 안 맞겠지만 제가 썼던 글들을 좀 이렇게 좋게 확대해서 조금 받아주시고 제 이름 율자가 아버님은 법대가라고 법률 율자를 지으셨거든요. 근데 구원 선생님은 이제 아빠가 너 시인대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니? 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거 상황도 있어요. 뭐 율자가 법률 율자도 있지만 운율율 시율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내성적이다 보니까 뭐 조금 이렇게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흡수할 만한 그 시간대를 지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때 제 앞에 있던 몇 권의 책들 뭐 그때는 매치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책이 조금 중요한 매치였으니까 뭐 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나서 시인이 되는데 10년이 걸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16살의 작가님께 멋진 이야기를 해주신 선생님 네. 정말 이제 생각도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이름을 보고 은율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인생에서 이렇게 아까 만나야 하는 사람은 만나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누군가의 꿈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양다현 님이 주셨는데요. 혹시 오셨나요? 아이고 없지만 그래도 워낙 질문이 멋있었기 때문에 저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작가님 자서전을 쓴다면 그 책에 들어갈 첫 문장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문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가 먹은 술의 양은 얼마나 될까를 적을 것 같아요. 술을 뭐 그쵸 뭐 제 신체가 받아들이니까 제가 먹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좋아하니까 먹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혼자서 먹지 않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려고 사람들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독자분들하고 또 한 잔 마실 일들도 자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먼저 막 마시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합리적으로 합니다만 뭐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많이 마시는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건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그 내가 마신 술의 양을 이야기하면서 술값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술값은 네가 다 냈니? 라고도 또 저한테 물으면서 또 그죠 그 이야기를 또 진전시킬 것 같아요. 어쨌든 첫 챕터는 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아마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언젠가 그 글을 제가 또 꼭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SNS에 이병률과 함께하는 혼혼여행 포스팅을 한번 하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지 정하셨나요? 아이슬란드인가요? 아프리카인가요? 저도 투표했어요. 이런 질문 많았는데 혹시 여행지 정하셨나요?
네, 뭐 투표를 하신 분이 많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 곳을 정했어요. 투표하신 분을 다 모시고 갈 수는 없겠죠. 아이슬란드를 가시겠다는 분이 한 400여 분이 넘어서 400여 분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여행 인프라가 좋은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좀 특수 지역이죠. 그리고 겨울에 저는 겨울에 2번만 갔었는데 이번에도 겨울에 가게 될 것 같고요. 몇 분을 뭐 선정도 했어요. 굉장히 조금 일방적인 방법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조금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서 뭐 갈 수 있나요? 뭐 라는 말씀을 걸어오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를 2월에 가죠. 가서 뭐 고생하는 건 너무 기본일 것 같고요. 예. 고생하면서 또 분명한 거는 다들 모르는 남남이 한 사람씩 그죠. 8조각이 어떤 여행을 떠나는 건데 물론 뭐 한 조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닌 것처럼 재밌는 일들 재미보다는 굉장히 좀 묵직한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여행이 아닐까 저도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네, 저희도 언젠가 그 여행기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과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 저희가 현장에 주신 질문들을 즉석에서 뽑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글씨를 너무 예쁘게 잘 쓰시는데요. 작가님 눈에 확 들어오는 질문 있으면 하나 뜯어주시겠어요? 네, 글자 수가 제일 많지 않아서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글자 수가 많지 않으니까 글씨가 크죠. 정말 혼자가 좋으신가요?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아이디를 안 써주셔서 네, 이따 책 받아가시면 정중하게 계셔서 저랑 눈이 계속 마주치고 있는 분이 질문을 해주시네요. 이 질문이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네. 혼자가 좋습니다. 혼자가 좋다는 말보다 조금 다른 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가 편해요. 혼자가 편해요. 그만큼 누구랑 같이 있었던 시간도 소중했고 좋았고 저 역시도 혼자 있으면서 계속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많은 부분, 많은 순간 저를 이렇게 자극시키는 거는 정말 혼자다 나는 정말 가뿐하다 뭐 그런 생각과 함께 나는 뭐든 할 수 있구나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되고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항상 계속 선택할 수 있는 저의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요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좋아서 어떡하니 너? 그러니까 혼자 있는 너가 이렇게 좋아서 어떡하니? 라는 말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작가의 본심에 작가의 어떤 성격들에 대해서 많이 밑밥을 던져드렸죠.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혼자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괜찮은 질문이 있어서 하나 뽑아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이디가 고스타홈이라고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혹시 네, 저기 중앙에 계신 남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버스의 종점이 돌아옴이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에게 출발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사물은 무엇인가요? 출발. 네. 출발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 상황, 출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 그 이제 누구를 좋아해도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 확률이 그쵸.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은 마이너스 50%야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둘이 어떻게 마음이 어느 정도 조금 맞아야 되는데 그 맞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뭐 한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반대로 얘기를 해서 뭐 미국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굉장히 조금 뭐 밀당이라는 말도 있지만 뭐 그러다가 어떤 액션 그죠? 뭐 감독이 레이드 액션이라는 것에 맞춰서 둘이 막 뭔가를 시작할 때 그때가 두 사람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죠. 굉장히 신성한 시기이고 계절로 따지면 봄일 건데 그런 면에서 그 두 사람이 마음을 확인하고 어떤 신호에 맞춰서 뭔가를 감정을 시작하는 그 단계가 떠오릅니다. 네, 출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까지 연결을 해주시다니 진짜 작가님의 표현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저희 또 괜찮은 질문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글씨를 빽빽히 많이 써주신 분도, 네, 또 제일 많이 쓰신 네. 분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답해야 되죠? 좀 엔젤 7252 엔젤 7252님, 네, 저쪽에 계시네요. 이런 아이디는 어디 네이버 아이디인가요? 네.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책에서 첫 장에 심장이 시켰다라는 제목을 달면서 쓴 글 중에 그 글을 이제 일상 깊게 읽으셨나 봐요. 그동안 살면서 심장이 시켜서 잘했다고 드는 일 또는 심장이 시켜서 했는데 후회한 적이 있는 일을 얘기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심장 시켜서 잘했다고 드는 생각은 제가 꽤 오래전에 기억도 안 날 것 같지만 기억이 납니다만 사랑을 한번 했었거든요. 사랑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왜 그 사람을 사랑했을까라는 뭐 저 스스로의 생각과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사랑한 그 사람도 저를 사랑했는데 또 그 사람도 뭐 생각했겠죠. 왜 하필 이병률이야?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한 3년 정도를 한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때는 심장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정말 기본적인 생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네. 물론 뭐 이렇게 메모 같은 것들은 있었고 시는 조금씩 써야 됐었죠. 네. 그랬었지만 완전 무명이었을 때였었는데 그때 굉장히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이 굉장히 커지고 또 사랑은 깨져서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깨져서 사랑이냐면 깨진 다음에 그 사랑이 계속 자가 분열을 해요. 예, 점점점 그 사랑 자체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좀 그게 제일 잘하지 않았나. 근데 그때 심장이 시켜서 하지 말라라고 뭐 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제가 저질렀던 것이 좀 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냐,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편의 사람인 것 같은데 무엇을 할 거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그런 사랑을 해봐서 아니요 다 해봤어요 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조금 호기를 부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사랑이란 단어와 심장이 시켰다는 말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멋진 사랑을 해봐서 용기 있게 저는 다 해봤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럽습니다. 저희 그럼 다른 질문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이것도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작가님. 아이디가 키위주스 제로님. 오늘 아이디가 굉장히 대명사이신 키위주스 제로님 혹시 계신가요? 네, 여기 손 들어주셨는데요. 사력을 다해 혼자 있기를 결심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라고 작가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력을 다해 혼자 있기로 한 계기요. 네. 사력을 다해서 누군가 붙어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일련의 몇몇 경험들은 저한테 어떤 또 생각을 하게끔 어떻게 살게끔 가능했냐 하면은요. 저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혼자 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예. 뭐 혼자 있으려고 좀 계속 자기를 반복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내버려 두는 것. 자기 혼자 있어도 아무 일도 큰 일이 생기지 않아. 사소한 외로움들이 나를 쓸쓸함들이 괴롭힐 뿐이야라는 생각을 좀 대범하게 하고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내버려 두면 많은 것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많은 상황에서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고 뭐 생각하는 뭐 그죠 깊이와 폭도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참는 그죠 그걸 못 참는 이 표현인데 그걸 못 참는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것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남을 뭐 힘들어하는 일도 남하고 자주 부딪히는 일도 심지어 남하고 나하고 계속 비교하는 일조차도 내가 진득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디자인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이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있고 싶지만 결국 또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괜찮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들 글씨를 너무 빽빽하게 예쁘게 잘 써주셨어요. 작가님 가까이에 혹시 네, 뭐 피하고 싶은 것도 조금 손이 왔다가 쓱 지나가셨어요. 피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부터 피하려고 했는데 계속 계속 손에 저를 걸려서. 쳐다보고 있는 이 메모지는 이분은 친절하게 쓰셨어요. 네이버 아이디 점점점 하시고 남미애님. 네. 다 질문하신 분들은 다 그 줄 쪽에 앉아 계시네요. 어떤 이 질문일지. 표현이 사랑을 하면 흐물해진다는 병률 작가님. 사랑을 하면 제가 흐물흐물해진다는 표현을 어디 썼던 것 같은데 제 대화집 어딘가에 쓴 것 같은데 이분이 가로 열고요. 객과 고양이과 객과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 저는 원래 고양이과인데 사랑을 하면 객과가 된다는 뭐 그런 게 또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고양이로 살다가 사랑을 하면 강아지처럼 대상 앞에서 많은 이렇게 방정을 좀 떨기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제가 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 결혼이라는 제도가 불편하신가요? 네. 최근에 내신 에세이에 이런 문장이 있죠. 가족은 아름답지만 혼자 사는 사람한테 가족은 그저 하나의 단위에 불과하다는 말이 기억에 남아서요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결혼이란 제도가 불편하진 않아요. 결혼이란 제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사는 삶이라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결혼이라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이버에 살고요. 제 결혼한 상대는 제주도에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그래서 둘이 만나려면 굉장히 좀 노력을 조금 해야 되고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귀찮으면 안 만나도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이란 그 굉장히 중요한 무엇으로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그런 결혼이라면 왜 안 하겠어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결혼은 일단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어요. 제가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옆에 사는 사람이 그러겠죠. 또? 라고 이제 계속 눈을 동그랗게 뜨겠죠. 그러면 이제 아니 그 작가인데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혼자 가겠다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저한테 한마디 하겠죠. 놀고 있네. 같은 시기에 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성격상 상처를 제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또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외롭게 해요. 네. 여기서 좀 줄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냥 물었을 뿐인데 막 하늘 토로하고 있는 것 같은. 뭔가 종곡을 찢으신 것 같았어요. 네. 약간. 네. 또 질문을 한번 뽑아볼게요. 저도 사실 궁금한 질문이었어서 한번 드려보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아이디 IS456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여기 앞에 저희가 앞쪽에 있는 분들이 기분 탓인가 계속 저기 앞쪽에 있는 분들이 네이버 오신데. 측에서 배치하셨나요? 네, 작가님 아까 강연 자료도 그렇고 최근에 에세이집들도 그렇지만 작가님 책은 항상 사진과 글이 함께 있잖아요. 사진과 글을 책 안에 배치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성하시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그냥 일차적으로 어울린다 싶은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요. 배제를 하고 그 일단은 그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설명하는 글을 쓰는 사람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 글을 제대로 어떤 전달을 위해서 또 그 옆에 그럴듯한 사진을 배치하는 책을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글하고 어울리긴 어울리되 이 글을 좀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고 뭐 글이 갖고 있는 어떤 폭이라는 게 있다면 그 폭을 좀 넓게 해석할 수 있는 무엇 또 어떤 사진 때문에 글이 좀 확장돼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한 뭐 이제 클로즈업해서 읽어야 되는 그 부위가 좀 더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무엇 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제가 뭐 한 책을 3, 4년 주기 뭐로 책을 낸다면 그때 저를 둘러싸고 있는 제가 마시고 있는 어떤 공기가 그 책 안에 들어있는 것이 좋겠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들과 제가 생각하는 생각들과 제가 보고 있는 것 사실일 수 있겠죠.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조금 서로의 의미를 주고 받고 하면서 좀 배치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역시 드네요. 네, 앞으로 작가님 책을 볼 때는 작가님의 이 순간에 어떤 공기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도 사진을 보고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에 아까부터 질문지를 딱 뽑아서 들고 계셨는데요. 그 질문 한번 답변해 네, 이 주실 건가요? 질문은 또 굉장히 특이한 거는 2장이나. 굉장히 열심히시죠. 포스트잇의 특성을 10분 활용한 긴 메모장이 있어서 뗐는데 킨첸이라는 네 역시 앞에 계실 줄 알고 그 여행 3부작 3권 끌림 바람이보다 당신이 좋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이 책은 같은 날 7월 1일 동시에 출간됐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인지요? 라는 건데요. 글쎄요 뭐 첫 책이 7월 1일에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7월 1일에 나온 건 뭐냐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출판 시장이라는 곳이 있죠. 출판 시장은 7월에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떠나기 때문에 책을 2-3권을 산다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 통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책이 굉장히 문화의 중심에 놓였을 그런 시기에는 그게 굉장히 조금 정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책을 뭐 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끌림이란 책이 많이 뭐 팔릴 거라는 어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또 책도 아니었었죠. 처음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독자분들이 기다리는 날이 뭐 있다라고 치면은 그때 맞춰서 내면 어떨까라는 뭐 자그만 그 일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3권이 7월 1일 날 나왔다는 사실 또 깨우쳐 주셔서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뭐 마케팅 포인트와 출판사의 어떤 욕망이 만들어낸 날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도 아름답네요. 작가님이 첫 책이 나온 날 그리고 출판사 담당자님께서는 책이 제일 잘 팔리고 꼭 이때 내야 된다 하는 시점이 네. 딱 걸맞았어요. 7월 1일. 앞으로도 그럼 혹시 7월 1일에 다음 신작을 기대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제 책이 혼자가 혼자에게가 신작이 나올 거라는 그 소문이 출판 시장에 좀 퍼뜨렸을 때 서점에서 많이 질문이 왔어요. 7월 1일에 책이 나올 테니까 7월에 우리 서점에 와서 뭐를 해 주세요.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해 주세요. 뭐 이렇게 미리 그 연초에 연락이 와 가지고요. 제가 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10월에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7월에 내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조금 비껴간 그래서 10월에 나왔죠. 이번 책은. 네, 저희 행사 담당자님도 여기 앞에 계시는데 저희 작가님 7월에 낸다고 하시니까 잘 두셨다가 저희가 7월에 한번 더 부르는 걸로 저희 행사 담당자님께서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포스트잇 하나만 더 읽어보고 시간을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자, 뭐 네. 역시 또 큰 글씨 멋있는 하나가 질문, 떠오릅니다. 마지막 질문에 또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여행을 가신다면 어디로 떠나시겠습니까? 마지막 여행이요? 어떤 분이시죠? 질문 주신 분이? 네, 역시 그 줄에 앉아 계시는군요. 왜 저한테 초면에 이렇게 섭섭한 질문을 하시고 그러시죠? 저는 마지막 여행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때가 3, 4년 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좀 제가 좀 무서웠던 순간이 있는데 더 이상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간 거예요. 가고 싶은 나라를. 그리고 계속 이렇게 더 다니지 말라는 어떤 신호인가? 그만 다니고 이제 조금 뭐 책상에 앉아 있어라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곳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어떤 신호인가라는 생각을 받고 굉장히 좀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여행일수록 빨리 해버리고 이제 여행을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히말라야도 갔다 왔거든요. 히말라야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어요. 계속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마지막 여행은 거부하겠고요. 좀 길게 다니는 여행, 뭐 지금은 뭐 약간 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좀 긴 여행을 좀 못 다닌다면 한 3, 4년씩 다니는 여행, 그리고 이게 와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떠나는 그런 곳. 여행은 여행인데 좀 정주하는 형태의 여행. 조금 언어도 좀 배우고 싶고요. 근데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나는 바디랭귀지 하나로도 전 세계 일주를 했어라고 하는 그 얄팍한 무엇이 저를 채워주지 않은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정신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물론 스치고 지나가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계속 어버버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짧은 영어 한마디로 좀 깊은 얘기도 나누고 또 헤어지더라도 그래 언어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접자라고 친구 관계 사이에서 좀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언어도 조금씩 배워간다면 저의 행복 지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네요. 네. 네. 마지막 여행은 거부하시고 긴 여행을 꿈꾸시는 작가님의 삶을 계속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작가님 오늘 강연 그리고 질문 답변 들어보는 시간 있었는데 혹시 함께하신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 책을 읽어주시고 제 글을 좋아해 주시는 분은 어떨지 뭐 정말 이전에는 책상에서 그냥 혼자 상상만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서로 눈 마주 대하면서 또 제 속 깊은 이야기, 안 해도 될 이야기까지 또 하고 있는 뭐 이 경험이 굉장히 조금 재밌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저도.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 주제도 혼자가 체질이었고 아까 Q&A 시간에도 혼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작가님의 혼자가 혼자에게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한 사람일 때보다 두 사람일 때 빛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두 개의 별이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우리의 밤이 좀 더 밝아지는 이유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혼자인 우리지만 오늘 시간만큼은 저희가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고 서로가 함께 밝아질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작가의 본심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 이번 시즌 마지막 작가의 만남 김금희 작가님 강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